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오늘은 음악의 이해와 감상 벌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풍류방 음악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오늘도 함께 해주실 김종수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전에 들었던 오프닝 음악이요. 듣고 나니까 몸과 마음이 깨끗해지는 게 옛 선비들의 정신이 느껴지거든요. 어떤 오늘 배울 풍류방 음악과 어떤 연관이 있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예, 풍류방은 율방이라고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조선 후기에 예술적 취향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풍류 활동을 즐긴 곳을 풍류방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배울 것은 풍류방 음악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 그리고 그 악곡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제 2강에서는요, 궁중음악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풍류방에서 연주하는 음악은 분명히 또 궁중음악과는 좀 다른 느낌일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도화서 화원이 그린 그림이 있고 네. 또 문인들이 마음 수양을 위해서 그린 그림이 있는 것처럼 네. 음악도 장학원 악공들이 연주한 음악들이 있고 문인들이 그 마음 수양을 위해서 연주한 음악이 있습니다. 네. 18세기 북학 주창자인 홍대용이 네. 중국인 소음에게 보낸 편지가 있거든요. 이걸 보면 그 사대부들의 예술적 취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한번 이한 씨가 읽어주세요. 아, 그래요. 볼게요. 나는 16, 17세 때부터 검은고를 알기 시작하여 오래 배우는 사이에 잠옷 그 묘리를 터득했습니다. 대체로 속된 생각을 씻어내고 우울한 기분을 풀어내는 데는 그 효과가 혹 시와 술보다 나은 점이 있었습니다. 네, 담원서였고요. 이 문맥만 보더라도요, 검은고에 푹 빠진 검은고 그 예찬론장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사대부들은 검은고를 참 애호했는데요. 네. 그 광세왕이란 분이 그린 현정승 집도를 보면 네. 잘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함께 보죠. 선생님, 이 그림에는요, 아름다운 자연과 좋은 벗, 또 그리고 풍류가 이렇게 녹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17세기 후반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풍류를 즐길 수 있는 층은 사대부층에 국한되었습니다. 네. 18세기 후반 이후 농업 생산력이 발전을 하고 상공업이 발전함에 따라 네. 경제적인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생겨났거든요. 네. 경제력의 상승은 네. 그 신분 상승에 대한 욕구로 이어졌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대부들의 문화 취향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신분 계층이 그렇게 사대부 취향을 이렇게 따라가려고 했는지 궁금해요. 예, 역관이나 서리 같은 중인층이 중심이 되었고요. 네. 또 상인이나 천민들까지도 그러니까 물론 이들은 그냥 보통 상인이나 천민이 아닌 경제적인 부를 갖게 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쪽에 관심을 갖게 되었죠. 그래서 이들을 갖다가 여항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여항인이라는 부류가 풍류방 음악이라는 그 호칭이 생겨나는데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했나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이 그 같이 모여서 풍류 활동을 벌였는데요. 네. 그 18세기에는 김천택을 중심으로 한 그 경장산 가단, 네. 그다음에 김수장을 중심으로 한 노가제 가단, 또 19세기에 가면 박효관, 안민영을 중심으로 한 승평계가 유명했습니다. 네, 어떤 이렇게 파나 부류가 이렇게 딱 있었나 봐요. 이들이 예술을 좋아했다는 것이 가장 큰 원동력이겠지만요. 그래도 이렇게 모여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데에는 또 다른 원동력이 또 있지 않았을까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18세기 이후 예술에 대한 그 상품적 수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요즘에도 그 청소년들이 그 연예 활동하는 거를 선망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하게 되면 자기들 끼를 발산할 수 있다는 그것도 있지만 네. 사실 그거를 할 경우에 또 부도 또 얻을 수 있다라는 부와 인기와 여러 가지들 그렇죠. 있죠. 그것이 큰 원동력이 됐던 것처럼 풍류방 음악이 발전하는 데는 네. 또 이들 음악을 원하는 상품적 수요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군요. 예, 근데 상품적 수요가 또 있기 위해서는 네. 또 경제적 부가 바탕이 되었고요. 네. 김홍도처럼 뛰어난 화가들의 경우는 그 그림을 구하려고 비단을 싸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주 그냥 줄을 서서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밥 먹을 시간조차 없었대요. 이렇게 예술에 대한 상품적 수요로 인해서 생겨난 사회적 어떤 변화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도화서 화원이나 장학원 악공들이 그 궁중의 요구에 의해서 그림 그리거나 음악 연주한 거 말고도 밖에서 이렇게 활동을 했죠. 네. 그리고 도화서 화원이나 악공들 아니고 일반인들 중에 또 이렇게 그림 그리고 또 음악을 하는 부류들이 생겨났어요. 네. 예를 들면 최북은 1720년경에 태어난 사람인데요. 네. 도화서 하원이 아니었는데 이제 그림으로 먹고 살았죠. 그래서 생활비가 떨어질 만하면 그림을 그려가지고 네. 이제 팔아서 살았다고 합니다. 네. 18세기 전후에 활약한 김성기라는 사람은 네. 활을 만드는 사람이었는데요. 그 활 만드는 일을 버리고 검은고로 업을 삼았어요. 네. 그 업을 삼았다는 거는 그거를 통해서 생활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장학원 악공이나 네. 도화서 하원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활동할 공간이 있다는 거는 이들에게 이제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부여가 되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재주가 있으면 후원자들이 생기는 거군요. 예인으로 활동하는 그들에 대해서 이 주변의 대우나 그 처우는 어땠는지 궁금해요. 예, 김성기 같은 경우는 잔치집에 아무리 많은 예인이 있어도 네. 이 김성기가 빠지면 허물을 여길 정도로 당시에 인기가 아주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김성기가 지은 새로운 음악들이 네. 유행을 했고요. 네. 그리고 김성기는 이런 자기의 재능을 바탕으로 또 이제 자부심도 참 강했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리 권세가 많은 사람이 부르더라도 그 탐탁지 않으면 가지를 않았어요. 자존심이 대단했군요. 네, 그래서 영조 때 묵호룡이라는 권세가가 있었는데 네. 이제 이때 그냥 과감하게 안 갔었죠.
그 예인들의 어떤 자존심과 어떤 뭐랄까 철칙 같은 게 또 느껴지는데요. 요즘에 신인 가수들을 보면요. 가수가 되기 위해서 연습생 과정이 꽤 있거든요. 뭐 1년에서부터 길면 뭐 5, 6년에 해당을 하는데 당시에도 가객들이 무대에 서기 위해서는 어떤 뒤에서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18세기 중후반에 활약한 송실솔은 전문가 의식이 투철한 가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청중 앞에 나서지를 않았죠. 네. 그 송실솔이 그 그러니까 연습하는 과정에 대한 글이 문무자문초란 글에 있어요. 네. 한번 이것 좀 읽어봐 주실래요? 네, 그러겠습니다. 18세기 중후반의 가객이었던 실솔은 소시부터 노래 공부를 하여서 이미 소리를 얻은 후 급한 폭포가 크게 떨어져 쏟아지는 곳으로 가서 매일 노래를 불렀다. 한 해 남짓 계속하자 오직 노래 소리만 들리고 폭포 소리는 없었다. 다시 북악산 꼭대기로 올라가 아득한 공중에 기대어 넋나간 듯 노래를 불렀다. 처음에는 소리가 흩어지고 모이지 않던 것이 한 해 남짓 지남에 사나운 바람도 그의 소리를 흩지 못했다. 노래가 씩씩하기는 징을 치는 것 같고 맑기는 옥돌 같고 섬세하기는 연기가 가볍게 날리는 것 같고 머무는 것이 구름이 감도는 듯했으며 작게 부를 땐 꾀꼬리 울음 같고 떨쳐 부를 땐 용의 울음 같았다. 또한 검은고와도 잘 어울리고 생에도 잘 어울리고 퉁소에도 잘 어울리고 쟁에도 잘 어울려 그 묘함이 극치에 다다랐다. 그제야 의관을 갖추고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노래했다. 우와, 이 정도 경지까지 올라야 청중 앞에 나섰다는 이야기일 텐데요. 아마도 이러한 철저한 연습과 소양이 다른 이들로 하여금 예능인을 높이 평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지에 이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전문가로서 쌓은 소양, 네. 그리고 세련된 예술, 이것 때문에 그 예술인에 대한 그 인식이 새로워졌죠. 네. 그래서 남원군 같은 그 왕실의 종친인데요. 네. 그 남원군은 그 김성기는 천인이거든요. 옛날에 활 만들던 사람. 네. 근데 김성기한테 가서 검은고를 배웠고요. 조금 아까 그 가객 송실솔 얘기 읽었잖아요. 네. 근데 송실솔이 노래를 할 때 서평군이 검은고 반주를 했어요. 근데 서평군도 왕실의 종친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18세기 중반에 이제 청나라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외교 활동도 컸었고요. 네, 이렇게 스스럼 없이 그 이제 같이 어울렸었던 거죠. 네. 그뿐 아니라 그 학예 일치 사상을 그 추구했던 북학파 학자들도 네. 이런 장학원 악공이나 아니면 여항인들을 하고 같이 더불어서 풍류 활동을 즐겼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홍대용이라는 인물도 상당히 음악을 즐겼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 홍대용이 그 여항인 음악가, 그 다음에 장학원 악공들하고 어울린 네. 그런 얘기가 청성집에 실려 있거든요. 네. 한번 읽어봐 주세요. 그럴게요. 담원 홍대용은 가야금을 앞에 놓고 성경 홍경성은 검은고를 잡고 경산 이한지는 퉁소를 소매에서 꺼냈다. 김억이 서양금을 들고 장학원 악공 보안이 또한 국수로서 생악을 불며 담원의 유춘오에 모이자 성습 유학중이 노래로 거들었다. 효효제 김용겸은 연장자라 상석에 앉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이 신분이 다른 이들이 서로 음악으로 어울려서 놀았던 모습인데요. 참 너무 이렇게 사회적으로 너무 많은 큰 변화가 아닌가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가야금을 연주한 홍대영이라든가 검은고를 연주한 홍경성 이런 분들은 이제 사대부인데 그 양금 연주한 김억 같은 경우는 여항인이고요. 네. 생악 연주한 그 보안은 장학원 악공이었거든요. 네. 풍류방 음악이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었던 또 다른 요인이요. 이렇게 신분 타파 말고도 또 뭐가 있을까요? 네, 그 서양에서도 그런 게 있는데 패트런이라는 거요. 네. 그러니까 예술을 후원해주는 사람. 그게 참 중요한 역할을 했죠. 네. 영조 때 학자인 이정보 같은 경우는요. 그 은퇴한 뒤에 집에 음악인을 두고 후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서 남녀 많은 명창들이 배출이 되었고요. 그 중에 이제 개섬이란 사람이 참 유명하죠.
또 박주연이라는 분도 경상도에 이제 부임하자 네. 그 은퇴한 장학원 악공을 자기 집에 이제 모셔다 놓고 네. 이제 후원을 해서 그 경상도 지역 사람들이 서울 음악을 익힐 수 있게 했습니다. 옛분들은 상당히 음악을 가까이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김홍도가 그렸던 단원에서도 이 풍류방 음악의 그 정치가 잘 담겨져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저기 보면 검은고를 연주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김홍도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김홍도는 이렇게 음악을 좋아해서 네. 풍속화나 신선도 등의 음악 연주하는 인물을 많이 그렸었죠. 네. 그 풍류방 음악이라는 거는 바로 사대부들이 마음 수양을 위해서 검은고를 중심으로 향유했던 음악의 토대를 두고 네. 17세기 후반 이후 등장한 여항인의 활동이 보태져서 네. 발전된 음악입니다. 와, 정말 꽃봉오리가 활짝 피었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 문화의 부흥기가요. 지금까지 풍류방 음악이 유래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엔 풍류방 음악, 그 악곡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선생님, 풍류방 음악의 편성은 어떻게 됐어요? 네, 궁중음악은 아무래도 많은 수의 관현 악기가 등장을 해서 장엄하잖아요. 네. 네, 풍류방 음악은 이제 조촐하게 뭐 검은고 하나, 가야금 하나, 새피리, 뭐 대금, 해금, 장고 이런 아주 소편성입니다. 네. 물론 뭐 이 중에 한두 개만 가지고도 연주를 할 수도 있고요. 네. 네, 아까 우리 오프닝 연주 때 들었던 건 보면 장고하고 검은고, 대금 이렇게만 연주했었죠. 네. 그럼 이제 실례로 한번 현악 연상회상을 들어볼까 합니다. 네. 그 현악 연상회상은 그러니까 원래는 궁중에서 연주되던 음악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민간에서 장학원 악공이나 아니면 군대에서 활동하던 세학수들이 이제 민간에서 연주하면서 이제 많은 변주곡들이 생겨났죠. 그래서 처음에는 상령산에 해당하는 악곡만 있었는데 네. 이제 그 많은 변주곡이 생겨서 중령산, 세령산, 가락더리, 상현도들이, 하현도들이, 타령, 군악 와. 이렇게 해서 이제 9곡이 생겨서 네. 이 전체를 아울러서 이제 영산회상이라고 하게 됐죠. 네. 그럼 우선 지금 이 중에서 한 악곡인 하현도들이를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네, 그럴게요. 네, 영산회상이라는 모음곡 중에서 하현도들이 부분을 들으셨는데요. 이렇게 사랑방 같은 데서 친구들과 어울려서 음악을 하고 또 시를 짓고 서로 나누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연상이 막 되네요. 네, 현악 보호자와 도들이도 이 풍류방 음악의 일부라고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것이 궁중에서는 주로 당필이나 당적, 대금 이렇게 관악기 위주로 연주되기 때문에 이제 네. 관악 연주자라고 불렸고요. 이것이 이제 민간에 나와서는 조금 아까 들은 것과 같은 그런 소편성으로 연주하면서 또 많은 변주곡들이 생겨났어요. 네.
그래서 현악기 위주로 연주하기 때문에 이걸 현악 보어자라고 하는데 그 현악 보어자 말고도 거기서 밑도들이, 윗도들이, 양청도들이, 또 우조가라 도들이 네. 이런 음악들이 생겨났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그 밑도들이라는 곡, 네. 그건 바로 오프닝 연주 때 들었던 것입니다. 네, 흔히 가곡하면요, 울 밑에선 봉선아야, 네, 봉선아, 뭐 가곡파처럼 이렇게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벨칸토 창법으로 부르는 걸 이렇게 연상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음악 안에서의 가곡도 있죠. 네, 그렇죠. 여기서는 이제 검은거나 가야금, 대금 같은 우리 악기를 반주로 하고 또 우리 창법으로 부르는 거예요. 네. 예, 이제 가곡은 보통 이제 시조창, 그러니까 시조를 얹어서 부르죠. 네. 이제 현재는 가곡에 초삭대업, 이삭대업, 산삭대업 같은 이제 삭대업 계통하고요. 네. 또 삭대업 변주곡들이 있는데 조선 시대는 이거 말고도 만대업, 중대업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 조선시대에 만대엽, 중대엽, 삭대엽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지금은 삭대엽 계통만 남아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만대엽, 중대엽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무래도 느린 것보다는 빠른 걸 좋아하거든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만대엽, 중대엽은 삭대엽보다 좀 느리거든요. 네. 그래서 영족 때 학자인 이익의 말을 빌면은 그 18세기 당시에 이미 만대엽은 너무 느려서 이제 사라졌고 네. 중대엽 또 좋아하는 사람은 적다. 그랬어요. 그리고 네. 이제 삭대업은 그만큼 상대적으로 이제 많이 좋아하니까 네. 그로부터 이제 파생곡들이 많이 생겨났죠. 창법은 좀 삭대업 계통은 좀 꿋꿋하게 하는 건데 네. 좀 치렁치렁하게 이렇게 물 흘러가는 것처럼 부르는 거는 낙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다음에 또 흥청흥청 부르는 건 농이라고 하고요. 네. 이제 이런 변주곡들이 이제 삭대업에서 생겼고 또 보통 가곡은 한 장단이 16박인데 네. 그 16박을 갖다가 이제 10박으로 줄인 또 편이라는 것이 생겨났어요. 네. 그래서 지금 한번 실제로 음악을 들어볼까 합니다. 네. 뭐냐면 이제 치렁치렁하게 부르는 락에다가 또 10박 장단으로 줄인 편. 그래서 한꺼번에 합하면 편락인데요. 네. 그 노랫말은 우리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오죠. 그러니까 그 산에 나무도 없고 바위도 없는데 매한테 쫓기고 있는 까투리의 그 마음과 네. 그 노도 없어지고 돛도 끊어지고 용총도 끊어지는 그런 바다 한가운데 날은 어둑어둑해지고 또 사나운 파도는 치는데 사나운 그런 도적을 만난 그 사공의 마음은 임을 여인 내 마음과 비슷하다라고 노래한 가사가 있거든요.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나무도 보이 저도 고등학교 때 저 배웠던 기억이 나네요. 다음으로는 시조창에 대해서 공부해 볼 텐데요. 시조창은 언제부터 이렇게 나오게 됐나요? 보통 영조 때부터 불렸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평시조 한 종류만 있었는데 이제 앞부분을 높이 질러내는 지름시조, 네. 또 사설을 촘촘히 해서 부르는 사설시조, 네. 또 창법을 흥청정하게 하는 어시조, 이런 변주곡들이 생겼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시조를 보면 참 느리다고 해요. 네. 느리다고 느낄 만한 게요. 네. 메트로놈은 40부터 시작이 되는데 네. 그 시조의 박은 그거보다, 그러니까 메트로놈으로 표시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거는 이렇게 단순하고 좀 느린 선율인데 그렇다면 시조만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예, 우리가 숲속에 갔을 때 이렇게 누워 있으면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이렇게 흔들흔들 하잖아요. 그러면서 네. 싹 소리가 나는데 처음에 몰려올 때는 좀 이렇게 세게 나다가 또 바람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소리도 이제 살랑살랑 줄어들잖아요. 네. 그거는 음악은 아니지만 우리가 아름다움을 느끼죠. 네. 그러니까 시조의 아름다움이라는 거는 그 붓글씨의 어떤, 그러니까 동양화의 어떤 그 농담에서 느껴지는 아름다움, 네. 네, 그런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시조를 느리다고 말하는 거는 사실 서양 사람 기준으로 그런 거고요. 네. 우리한테는 알맞은 속도죠. 아까 메트로놈에 40부터 시작하는데 시조는 그 빠르게도 없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서양인과 우리의 템포를 정하는 기준이 다른 거겠죠? 네. 그러니까 서양인은 맥박을 기준으로 1박을 잡았고요. 네. 우리는 호흡을 기준으로 잡았어요. 근데 맥박이 6번 뜰 때 호흡은 한 번 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의 1박은 그러니까 반숨.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 맥박 3번 뛰는 동안 그거를 우리는 한 박으로 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 기준으로 보면 딱 알맞는 거예요. 네. 생활과 몸의 리듬이 다른 거네요. 네. 네. 그럼 직접 시조청 한 수를 감상해 볼까 합니다. 네. 그 황진이가 쓴 청산리 벽계수야 하는 거 한번 들어보시죠.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시조창에 이어서 가사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가사가 생겨나기 시작한 그 특별한 시대적 배경이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서울의 경광변이 본격적으로 이제 상업지구로 변화하기 시작한 때가 18세기를 분기점으로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 도시 하층민이나 상공인 계층이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향유하는 음악으로 나온 것이 가사거든요. 근데 가사는 가곡이나 또 시조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 서도 소리나 남도 소리 또는 작가의 영향을 받아서 음악적인 특징이 복잡하죠. 네. 근데 가곡이나 시조 창은 시조를 이제 노랫말로 하는데 비해서 가사는 가사체라는 산문을 이제 노래하는 거기 때문에 네. 좀 길죠.
그리고 다른 점은 가곡이나 시조는 그 한 선율에 여러 개의 시조를 얹어 부르는데 네. 가사는 그 하나의 노랫말에 하나의 이제 노래가 있는 거죠. 훨씬 어렵겠는데요. 한번 직접 들어볼까 봐요. 네. 그 님을 여가지고, 그러니까 님을 그리워하는 그 잠도 못 이루고 하는 상사별곡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인간이 별 만사 설다 네, 상당히 애잔한 느낌이 드는 곡이었는데요. 임을 그리는 상사별곡 들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비교 음악 감상 시간이에요. 늘 이렇게 비슷하면서도 새로운 느낌의 음악을 비교해서 듣는 재미가 남달랐는데요. 선생님, 오늘은 어떤 음악 비교할까요? 예, 전통 가곡과 또 이 전통 가곡을 바탕으로 새로 창작한 곡을 들어볼까 합니다. 네. 그 전통 가곡은 이삭대엽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 봄철에 보면 버드나무가 이렇게 축축 늘어져 있고 꾀꼬리가 이제 왔다 갔다 이렇게 날아다니잖아요. 네. 근데 그 버드나무 사이로 꾀꼬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가 그 배틀을 짜면 이렇게 실줄과 날줄이 네. 왔다 갔다 하는 것하고 비교를 해서 네. 남들은 그 버드나무 아래 날아다니는 새를 보고 즐겁다 여길지 모르지만 그 님을 그리워하는 내 마음은 그게 바로 내 슬픔을 짜내는 것과 같다라고 아주 노래한 정말 서정적인 노랫말이 있는데요. 네. 그거 한번 들어보고요. 예, 이어서 안현전 선생님이 작곡한 초여름 수처럼이란 곡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함께 듣죠.
네, 여백이 느껴지는 수묵화처럼 그렇게 어떤 생각을 하게끔 하는 그런 음악들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풍류방 음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본 시간이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7세기) 후반 이후 경제력을 갖춘 여왕인이 등장하자 18세기 문학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부의 축적은 예술에 대한 상품적 수요를 급증하게 했고, 이는 화원이나 악공이 아닌지라도 자신의 예능만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부류를 생기게 했다. 이와 더불어 자유로운 창조 정신에 불을 지폈다. 특히 예술적 취향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 풍류 활동을 하면서 기존의 영산회상, 보호자, 가곡, 시조 등에서 많은 곡을 파생시켰다. 조선 후기 선비들의 풍류를 담은 풍류방 음악은 대개 검은고를 중심으로 가야금, 대금, 새피리, 해금, 장고 등을 하나씩 편성했는데, 이런 연주들을 통해서 우정을 쌓고 학문적인 깊이를 다졌던 듯하다. 음악의 멋을 생활 속에서 녹여낸 선비들의 삶을 이 시대에서도 담고 싶다. 네, 지난 시간 궁중음악에 이어서 오늘은 풍류방 음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김홍도, 김성기 등 그렇게 눈에 익은 분들의 이야기도 나와서 너무 흥미로웠고요. 또 포포 소리를 뛰어넘는 그런 예능인의 기량을 닦았다는 그 당대 가객들의 노련함을 통해서 와, 정말 나도 열심히 노래 연습을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늘까지 한국음악을 담당해 주셨던 김종수 선생님, 이 시간이 마지막 강의인데요. 소감 어떠셨어요? 네. 떨려서 그동안 갱신이 했습니다. 네. 저는 이제 동문과를 졸업을 했는데요. 네. 대학교 다닐 때 방송에서 우연히 우리 음악을 듣고 반해서 가야금을 배웠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자꾸자꾸 좋아하게 돼서 이제 대학원을 국악과로 진학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아름다운 음악을 통해서 세상이 아름답게 변하기를 꿈꾸는 사람인데, 네. 이런 자리가 주어져서 참으로 영광이었습니다. 네. 네, 저희도 선생님의 뜻깊은 그런 수업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도요, 우리 음악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요, 그 매력에 푹 빠지게 되실 겁니다. 선생님, 오늘 강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네, 제가 판소리를 하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저는 모든 다른 음악들도 굉장히 좋아하지만 역시 판소리 속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쑥대머리 대목이 제가 좋아하는 명곡 중에 최고입니다. 그건 또 제가 어렸을 적에 초등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가는 길목에 이 음반가게가 있었는데, 그 음반가게 앞을 지나노라면 쑥대머리 이렇게 임방월 선생님의 쑥대머리가 흘러나왔어요. 그럴 때 그 소리를 듣고 너무 슬프고 또 너무 아름다운 음악이다 라고 제가 느꼈는데요. 그 이 쑥대머리 음반은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들의 한과 슬픔을 다 풀어줄 정도로 큰 반응을 불러일으켰고요. 그 곡을 음반으로 녹음하신 임방월 선생님은 일약 쑥대머리 하나로 대명창이 되셨습니다.